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11번째 불로불사의 인물 생제르맹 백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1번째 오랜 시간 유럽을 떠돌던 생제르맹 백작의 존재. 1. 전설적인 불로불사의 인물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로불사 혹은 불로장생에 대한 인간들의 욕망은 매우 높았습니다. 올 초에 다루었던 십장생 역시 인간들의 그런 욕망을 반영한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에서 불로장생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인물은 역시 진시황이 되겠습니다. 그는 최초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었던 만큼 그 권력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신하 서복을 시켜서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원정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49살의 나이에 죽고야 말았죠. 또한 동방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한서에 동방사전에 등장하는 인물로 흔히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불리는데 1갑자가 6년이니까 삼천갑자면 18만 년이 됩니다. 즉 18만 년을 산 동방삭이란 의미가 되죠. 속설에 따르면 서왕모라는 중국 고대의 여신 선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녀의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를 훔쳐먹고 불로불사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유기 속에서 등장하는 손오공이 훔쳐먹은 복숭아 역시 바로 이 복숭아 밭의 복숭아였죠. 실제로 이청운이라는 인물은 1677년에 태어나 1933년에 사망하면서 무려 256년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죽은 시점은 정확합니다. 근데 이 탄생 시점은 불명확해요. 이게 언제 태어났는지 본인 주장으로는 1677년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출생신고 같은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불명확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다만 그가 정말로 오래 살았다라는 점만큼은 확실합니다. 서양에서 가장 신화적인 불로불사의 인물이라면 아마도 방황하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아하스베루스 또는 아하수에로일 것입니다. 13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전부터 구전되었던 인물로 십자가를 지고 형장을 향하던 예수가 아하스에르스라는 구두가게 앞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했을 때 이 집주인, 구두가게의 주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너는 내가 올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하스에루스는 고향과 안식처를 잃고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상을 방황하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 1979년 작품이죠. 해서 아하스페르츠라는 인물로 이름을 조금 바꿔서 등장시키기도 했고 이후역이라는 작가의 테마로께서도 아하스페르츠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동양에서는 축복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불로불사가 서양에서는 주로 저주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하스베르스 못지않게 유명한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생제르맹 백작이 되겠습니다. 최후의 연금술사 생제르맹 백작. 생제르맹 백작은 흔히 인류 최후의 연금술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선 연금술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연금술이란 비금속, 그러니까 구리, 납, 주석 같은 것들을 귀금속,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내려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화학, 금속학, 물리학, 약학, 점성술, 기호학, 신비주의 등을 거대한
힘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존재인 인간을 비범한 존재인 신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라고 풀이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페르시아, 중국, 인도뿐만이 아니라 19세기 유럽에 이르기까지 약 2500년 가까이 연구되었던 학문이고요. 더 길게는 4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생제르맹 백작은 바로 그 연금술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범한 존재,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작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710년 유럽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생제르맹이라는 이름은 스스로가 지은 가명이고 그가 어린 시절 수년간 살았고 그의 아버지가 영지를 가지고 있기도 했던 작은 마을 산 제르마노의 이름에서 착안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러 가지 가명이 많이 있었는데 알리의 후작, 생메리탱 백작, 라츠코치공, 웰던 후작, 몬페라토 후작, 벨라마르 백작 등의 여러 이름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작은 1723년에 장 드리스 부인이 어머니인 장 드리스 백작 부인과 만나서 자기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자기 모친의 초상화를 그녀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작은 그림 속의 여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는데 백작 부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생제르맹 백작에게 대체 이 의상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건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백작은 그냥 미소만 지어 보이더니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723년, 그러니까 170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더 고대의 어떤 복식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만하죠. 신성 로마 제국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백작은 음악과 미술 등 예술적인 능력과 5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 그리고 화학과 연금술에 대한 재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검술 실력 역시 수준급이었다고 전해지고요. 이때 프리메이슨과 장미 십자단 등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작곡가 라모와 폰 게오르그 백작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당시 45살 정도의 나이로 짐작되었다라고 하고 스스로 1905년 일어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32년이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은 루이 15세가 그의 행적을 찾아내서 궁으로 초대를 한 거죠. 백작은 초대를 받아들이고 왕을 방문했고요. 탁월한 언변으로 왕과 그의 애첩인 퐁파두르 후작 부인을 사로잡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퐁파두르 후작 부인에게 세상 모든 귀부인들의 소망은 불로의 묘약이며 세상 모든 신사들의 소망은 현자의 돌입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그 두 가지 비밀을 모두 풀어낸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는 귀족들 앞에서 평범한 주화를 금화로 변화시켜서 보여주기도 했고 왕족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면서 다이아몬드와 보석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모두 연금술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때도 그를 만났던 사람들을 그를 45세 전후의 나이로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루이 15세 역시 생제르맹을 각별히 아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을 지새운 적이 여러 차례였다라고 하는데 덕분에 많은 다른 귀족들이 이 백작을 시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백작은 나는
긴 시간 동안 별들 사이를 날아다녔는데 천체들이 내 주위에서 회전했고 지구가 내 발 아래에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40년 후반 그는 영국 정부로부터 스파이 혐의를 받아서 체포가 되었지만 곧 풀려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고 수정하겠습니다. 1740년대 후반 그는 영국 정부로부터 스파이 혐의를 받아서 체포가 되었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고 1758년 다시 루이 15세의 궁전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연구실 및 작업장을 위해 왕족 소유의 시설을 사용하게 해주도록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고요. 루이 15세는 이것을 허락했다고 해요. 그에게 사람이 살지 않던 살보르 성이 배정되었지만 백작은 대부분의 시간을 파리에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폰 게으르그 백작 부인과 재회를 했는데 이때 부인이 자신은 70세가 되어 있었으나 그는 반세기 전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며 놀랐다고 합니다. 1760년대 초 그는 루이 15세의 부탁으로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고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백작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쇼아즈르 공작이 생제르맹을 스파이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는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작센 및 프로이센 등을 거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1762년 성 페테르부르크 의 쿠데타에 참가한다거나 1780년 런던의 출판사에 찾아가 자신이 작곡한 바이올린 연주곡을 출판 의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3. 생제르맹의 죽음과 부활. 이후 신성 로마 제국에 머물던 그는 1784년 2월 27일 사망하며 1784년 3월 2일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1785년에는 비레름 스버드에 다시 나타났는데 당시 그곳에서는 여러 신비주의자 그룹들이 모두 모여서 각각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회의장에 칼리오스트로, 메스메일, 생메르탱 등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1787년에는 다시 프랑스 왕궁으로 돌아가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모든 질서를 뒤집을 대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충고를 했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형장에서 목이 잘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1789년 생제르맹 백작은 스웨덴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일기 작가인 마담 다데마르를 만나게 되는데 다데마르는 생제르맹 백작의 나이를 여전히 45살 전후로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백작은 그녀에게 우리는 앞으로도 5번 정도 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은 5번을 만났고요. 1821년이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사교계에는 프레이저 대령이란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생제르맹 백작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다시 감추었던 생제르맹 백작은 1939년 티베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인 조종사 한 사람이 티베트에서 자신이 생제르맹 백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생제르맹 백작은 윈스턴 처칠과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몇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후에도 그를 만났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1972년 리차드 샴프레이라는 인물이 프랑스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생제르맹 백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제르맹 백작이라고 했지만 불과 10년 뒤인 1983년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실 자신은 생제르맹 백작에 관한 책을 읽고 그를 이용해 부와 명성을 얻으려고 사기를 쳤던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생제르맹 백작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모습을 보인 것은 18세기였지만 더 오래전부터 삶을 유지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 보았다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생제르맹 백작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정말로 불사의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샤를 10세 프랑스 국왕 생제르맹은 지금까지의 철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이다. 코벤츠 오스트리아의 대사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결백하며 착한 영혼의 소유자. 볼테르 프랑스의 사상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결코 죽지 않는 남자. 콜랭드 프랑시 프랑스의 외교관 생제르맹 백작은 예수와도 만났으며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에 입성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율리우스 케이사르다 클레오파트라 마르코 폴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헨리 8세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과 교류를 나누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죽지 않고 꾸준히 등장했다고 전해지는 생제르맹 백작은 진짜로 불로불사의 능력을 지니게 된 연금술사였을까요? 아니면 세기를 거쳐서 이어져 온 사기꾼 중에 하나일까요? 그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